직업의 의미라는 것이 밥벌이를 넘어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만이 사회에 또 이바지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밥벌이를 넘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밥벌이만 한다면, 생계유지만 한다면 얼마나 이 일이 지겹겠어요. 그잖아요. 지겹고 힘들고 내가 꼭 태어나서 생계만 유지하려고 이런 세상에 태어났나, 이런 그 슬픈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업이 어떤 그 직업이 주는 자긍심과 또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1년, 2년, 3년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앞으로 여러분들은 40년, 50년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굳이 막 밥벌이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자라는 것은 이 한자를 살펴보면 직분 직자잖아요. 직분을 갖는 것. 그 천직이다. 너는 하나님이 준 직업, 이런 직자를 뜻하고 업이라는 것은 일업자잖아요. 굳이 또 직업을 한자로 풀이해서 직하고 업을 분리해 보자면 천직이고 하나는 생업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자, 직분직자의 일업자를 사용해서 직업이라고 이렇게 한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업은 생업이 최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그 밥벌이만 생각한다면 우리 너무 그 일이 지겹고 슬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직업의 의미에서 직업은 첫째로 생계유지, 생업의 수단이 가장 크다.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너무 힘이 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고 사는 일이 먼저라고 하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처럼 A범죄를 거론하기 힘들어지고 직업윤리라는 것도 개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직업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거라면 정말 이게 윤리가 되면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이잖아요. 생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윤리라는 것들이, 직업윤리라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거론하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이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긍심과 정체성이 생기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즐거움과 보람과 재미가 있어야 삶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은 사실은 제가 행복에 대해서 조금 몇 권 책을 읽으면서 간단한 어떤 그 소논문을 하나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그 소소한 것이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큰 행복이 아니라 어떤 그 뭔가 성취했을 때 큰 행복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의 소소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행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행복들이 모아지면 나에게도 큰 행복감이 크게 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이다. 그리고 행복 또한 내가 연습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귀찮아서 친구를 만날까 말까 하다가 만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고 왔더니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 수다 떨고 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었어. 그럼 행복을 내가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선택을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선택이고 행복도 또한 내가 연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거움, 보람,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일과를 어떤 소중히 생각하고 그때그때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밥벌이를 넘어
나에게 좀 맞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품 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세계적 흐름이 다문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일반 학생 아동들은 줄어들고 다문화 학생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사회가 붕괴가 되잖아요. 일정하게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전부 소비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민을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호주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는 큰데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아마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라는 것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 흐름이 다문화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만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 다문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너의 문화는 너의 집단 속에서 너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구나. 우리는 우리 문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너 문화도 한번 인정해 줄게. 우리 문화도 서로 인정하고 그 여러 가지 문화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봐봅시다.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가 사실은 한 뿌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전부 유일신이고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세 개가 전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티지게 박터지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뭔 난리예요. 유대교하고 지금 이슬람 국가는 죽어라 싸우고 있잖아요. 몇천 년간. 말이 됩니까 이게? 같은 뿌리였던 이념 가지고 한 사람은 이런 그 알라가 신이고 여기는 야훼가 신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유일신이야.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알라고 여기는 야훼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므로 인해서 신이 다르니까 이렇게 몇천 년간 싸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종교 자유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안 해야 될 것. 첫째, 종교 이야기 안 해야 되고, 두 번째,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 군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왜냐면 여자들은 군대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교 이야기. 자, 종교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또, 기독교가 구교하고 구교가 카톨릭이고 개신교가 대한장로예수교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개신교잖아요. 루터로 인해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새로 만들어진 학파가 종교개혁을 일어나서 일어난 신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구교, 지금 말하자면 구교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하고 구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간이 이 신교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믿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잖아요. 그 신교도들이 아니 너 구교 너희들은 마리아 믿잖아. 근데 어떻게 이 개신교라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식한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아이고 마리아를 믿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개신교를 다니고 있지만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구교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마리아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지.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막 이야기하게
하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정말 말이 안 나와서 그냥 귀 닫아버립니다.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가 좀 더 성향이 독특하네, 문화는 아니지만 성향이 독특하네, 그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애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불편해, 그러면 덜 만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근데 꼭 만나야만 돼. 나의 어떤 의지라기보단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좀 만나야만 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는 저성장입니다. 저성장, 우리나라만 저성장이 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급속도로 이렇게 6.8, 7.8 이렇게 계속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이 되게 되면 공장도 더 짓고 이를테면 인구를 많이 그 기업에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성장이다 보니까 취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해도 성장의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히 공부하면 다 취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그 수출 대국 7위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 아주 지금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점차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점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쳐 있잖아요. 애기도 안 낳고 그러면 선생님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이 지금 없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이렇게 만드는 그 숫자를 좀 줄이자.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남대학교 4대는 1, 2등을 해야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문과에서 1, 2등을 해야 갔지만은 지금은 4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할 길이 없으니까 임용고시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다. 근데 고령화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호사들이 취직이 잘 되잖아요. 막 어디 요양병원도 생기고 요양원도 생기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수요가 많죠.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막 100명, 200명씩 모집을 해도 그 간호사들이 다 취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봐야지만이 내가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제가 이거는 진짜 매번 수업 시간마다 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대가 급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짐작할 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될지 미래의 비전이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세계적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84년도에 대학을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84년도에 최초로 교양 과목에 전산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산학이라는 것이 교양에 들어왔는데 그 전산학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전산학이라는 것들이. 근데 그때 이미 컴퓨터공학이라든지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배운 사람들은 석사만 해도 무조건 다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그 뒤로 컴퓨터공학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든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그 어떤 그 신학문을 공부해가지고 빨리 교수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AI 개발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 지금 현재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공부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얘는 공대를 다니기 때문에 아들아 너 이것 좀 생각해보면 어때? 그랬더니 엄마 나는 컴퓨터 같은 건 나는 하기 싫어 이러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지금 시대적 흐름이 그런데 복수전공하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엄마 나는 좀 생각해볼게. 이래갖고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를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복수전공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확고한 어떤 다른 길이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3학년이 되면 올 반년 동안 더 지켜보고 푸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때 제가 자기소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첫 교시에 어느 곳에서나 거의 자기소개를 하라고 한다겠잖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다 미숙하죠. 그렇지만 요령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는 손가락 5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엄지손가락은 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면 됩니다. 저는 현대사회와 직업윤리를 맡고 있는 조경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자기 이름을 좀 수식해 가지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조경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자기 이름을 첫 번째 엄지손가락에는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 좀 자기 이름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이정이이다 할 때는 이 곱하기 이 정이 양쪽으로 둘씩이나 곱해서 정다운 여자 이정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이름은 김주호입니다. 술주자 조울호자. 그러니 어찌 술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주호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칠판에 201을 쓰면서 제 이름은 201입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2, 0, 1을 쓰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릴 때는 인상적으로 전달해라. 자신의 이름에 뜻풀이를 한다든지 삼행시를 쓴다든지 삼행시를 말한다든지 수식어 등을 사용하여 자기 이름을 한번 알려보라는 것입니다. 알리지 못하면 이름은 쉽게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조금 자신있게 좀 만들어봐라. 그게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맨날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렇게 옆에다 주면서 엄지는 이름을 말하라겠지.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게손가락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사는 곳을 말합니다. 고향이라든지 꼭 룰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해남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해남에서 또는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또는 화순에서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또는 그렇게 자기 이야기 고향 그리고 강주는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뭐 고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어디 서울이라든지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사를 온 바람에 저는 고2 때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가 사는 곳, 고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같은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 고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어디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지죠. 가장 크지요, 손가락이.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소원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위안이 되고 싶고 또는 위로가 되고 싶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거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서로 상담하고 의논하는 어떤 대상이 되어주고 싶다. 제가 흔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석사까지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박사를 다시 하고 박사를 또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 2개, 석사 2개를 한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굉장히 길잖아요. 전공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석박사를 했을 때 지금 벌써 15년, 10년, 12년 석박사 한 지가 지금 벌써 12년째 됐는데 그때 내가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석박사를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자아실현과 또 뭡니까? 충분한 어떤 나의 자아실현, 또 사회 기여, 이런 것들도 한몫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개인적인 소망은 여러분들의 위안이 되고 싶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같이 고민해주고 싶고,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찾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잘 찾아요, 저를. 우리 딸들이 웃어요. 엄마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 딸들이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자, 3번째. 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약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특기나 취미 같은 거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농구는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농구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맛집 투어를 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취미라든지 특기 같은 거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 연락이 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같이 맛집 투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특기라든지 취미라든지 그러면서 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새끼손가락은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비전은 어떤 거냐면 내가 뭐뭐가 되고 싶다. 난 어떤 거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그 사람이 뭐냐 카메라 찍는 걸 참 잘한다겠지.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 기자가 되고 싶다겠지.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얼른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너 이거 취재 한번 해봐라. 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해볼래? 하고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가 연락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비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개합니다. 엄지손가락에는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요. 집게손가락에는 자기가 사는 곳, 중지에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약지는 취미와 특기 같은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은 앞으로의 비전, 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이 정도 자기소개를 한다면 얼마든지 아주 쟤 참 자기소개 잘하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소개라는 것이 특별히 꼭 그렇게 소개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소개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인 반면에 혼자서도 아주 잘 놉니다. 물론 같이 놀 때는 더 잘 놉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하기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소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런데 자기 성향을 소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저같이 저는 외향인데 혼자서도 잘 노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외향이기도 하고 내향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는 외향인 것이 있지만 내향인 성격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향을 설명하는 것도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란 2인 이상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만남의 활동으로 초기에 짧게 주어진 시간에 자신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과 같이 이동이 작고 소속이 많은 시대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또는 모임이나 면접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확대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소개는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굵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30초짜리, 1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나 만들어 놔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